친정언니의 결혼식이 있던 그날, 예식장으로 향하던 저희 어머니의 표정이 유독 어두우셨습니다. 급기 어머니는 예식장으로 가다 말고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가자고까지 말씀하셨죠. 저는 이유를 물었지만 어머니께서는 아직은 말씀해 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는 사이 저는 차를 돌려서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제가 무심코 현관문을 열던 바로 그 순간 어머니께서는 크나큰 충격에 실신하셨고 저는 아주 추악한 진실과의 싸움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투의 중심에는 저희 어머니의 흐릿한 기억이 단단히 자리하고 있었죠. 그날 제가 집에서 발견한 것은 대체 무엇이었고 저희 어머니의 뇌리에서 한평생 지워지지 않았던 그 흐릿한 기억은 또 대체 무엇이었을지, 그 사건과 흐릿한 기억들이 절체절명의 싸움의 끝에서 저를 데려다 놓은 종착지는 과연 어디였을지, 그 모든 무시무시한 진실이 담긴 이야기를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발점이 되었던 바로 그 무렵,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는 비록 특별한 꿈은 없었지만 학생의 본분인 공부만큼은 최선을 다하던 소녀였습니다. 마침 시험 기간이 한창이었던 저는 새벽 3시가 다 되도록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늦은 시간에 난데없이 저희 집 초인종이 울리더라고요. 평소 제가 춘천이모라고 부르던 엄마의 가장 친한 친구가 미리 연락 한 통 없이 심지어 그 늦은 시간에 대구에 있는 저희 집까지 혼자서 찾아오셨던 것이었습니다. 순간 심상치 않은 상황임을 직감한 어머니는 저에게 방으로 들어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저는 춘천이모에게 간단히 목례만 드린 뒤에 방문을 꼭 닫고 들어갔지만 두 분이서 대화를 나누는 목소리가 고스란히 들려왔습니다. 들려오는 춘천이모의 사연은 너무나도 안쓰러웠습니다. 남편의 잦은 외도와 주먹질을 동반한 주사를 견디지 못해서 도망쳐 나온 것이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날 춘천이모는 저희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셨고 저희 부모님께서는 춘천이모에게 방을 하나 내어주는 한편으로 날이 밝기가 무섭게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 주셨습니다. 그런 배려가 가능했던 이유는 저희 어머니와 춘천이모가 같은 고향인 남쪽 마을에서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아주 각별한 사이였던 덕분이었죠. 결혼해서 각자 고향을 떠난 이후로도 먼 거리를 왕래하며 끈끈한 인연을 이어왔고요. 이처럼 두 분은 정말 이제 영혼의 단짝 친구와도 같은 사이였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께서 춘천이모에게 그 큰 도움을 선뜻 내어주실 수 있었던 거죠. 당연하게도 춘천이모의 이혼 소송은 압도적인 승리로 끝이 났습니다. 이혼의 모든 귀책 사유가 남편에게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춘천이모는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아주 속상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고야 말았어요. 그건 바로 고등학생 아들의 양육권 문제였죠. 제가 그 얘기를 알게 된 건 어머니를 통해서였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엄마? 법원에서 양육권을 춘천이모에게 주었는데 전 남편 쪽에서 아들을 보내주지를 않는다고요? 일이 그렇게 되었다더구나. 아니 대체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거면 당연히 따라야 하는 일이잖아요. 춘천이모네 전남편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내 얼굴에 손까지 댈 정도로 아나무인인 인간이잖니. 그런 사람이 법원 판결에 순순히 승복할 리가 없고 위자료랑 재산 분할은 법원에서 강제로 집행해서 춘천이모한테 가져다 주었지만 양육권 문제는 아무래도 강제 집행이 어려운 모양이야. 춘천이모의 아들은 사람이라서 법원이랑 경찰에서도 억지로 데려다 줄 수가 없다더라고. 그럼 그 집 아들이 스스로 자기 아빠랑 살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랑 경찰들도 춘천이모한테 아들을 데려다 줄 수 없는 거고요? 그 집 아들이 세상 물정 모르는 어린아이도 아니고
고등학생식이나 되었으니 자기 아버지라는 사람이 바람을 피워서 엄마랑 이혼을 했다는 걸 모를 수가 없을 텐데,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 그 집에 계속 살겠다는 선택을 할 수가 있었겠어? 분명 자기 아빠가 겁을 줘서 아들한테 그런 선택을 하도록 만들었던 거겠지. 물론 우리가 그 집 아들을 직접 만나가지고 확인한 일이 아니라서 확신은 할 수 없겠지만 말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마음속에서 뜨거운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졸지에 아들을 만나지 못하게 된 춘천 이모에게 세상에 해줄 수 있는 게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부조리하게 느껴졌으니까요. 물론 이 세상에는 어두운 그림자의 이면에 반드시 환한 양지가 존재하는 법입니다. 춘천 이모의 억울한 사연과 그로 인해 제 마음에 치솟았던 그날의 불길은 그동안 꿈없는 모범생이었던 저에게 마침내 앞으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고 싶은지에 대한 답을 가져다 주었거든요. 세상의 부조리로 인해 억울한 일을 겪는 선량한 사람들을 위한 힘이 되겠노라. 저는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아무튼 이후로도 춘천 이모는 계속 저희 집에서 머물렀습니다. 그러는 동안 이모는 맞벌이를 하시느라 늘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서 저를 아주 잘 챙겨주셨어요. 그랬던 춘천 이모 덕분에 저는 생명의 위기를 한 차례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자칫 끔찍한 결과를 낳을 뻔했던 그날, 하필이면 부모님께서는 바쁜 회사 일 때문에 귀가가 늦어지는 상황이었는데요. 춘천 이모와 둘이서 저녁 식사를 마치고 방에서 혼자 공부를 하고 있던 도중 제 얼굴이 순식간에 퉁퉁 부어오르기 시작하더니 급기야 호흡곤란 증상까지 찾아오더라고요. 때마침 춘천 이모가 과일을 가져다 주기 위해 방으로 들어오셨고 저를 발견하기가 무섭게 병원으로 데려가 주셨어요. 덕분에 저는 기사회생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춘천 이모에게 입은 은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감사합니다, 이모. 의사 선생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이모가 곁에 계시지 않았더라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 저 때문에 많이 놀라셨죠. 죄송해요, 이모. 가족끼리 뭘 그런 걸로 미안해하고 그러니. 이렇게 멀쩡히 기사회생했으면 된 거지. 아무튼 의사 선생님께서 뭘 하셔? 왜 갑자기 호흡곤란까지 왔던 거래? 알레르기 반응이었대요. 저녁에 먹었던 음식들 중에 저한테 알레르기 반응을 유발하는 재료가 있었을 거라고. 그거 참 이상한 일이로구나. 저녁에 특별히 따로 차린 음식은 없고 맨날 먹던 밑반찬들 뿐이었는데. 아무래도 내일 학교 하루 쉬고 제대로 검사를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에 저는 이모의 조언대로 알레르기 검사를 받게 되었고 그 결과 조미료 알레르기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알레르기라는 것이 원래 없다가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생기고 있었다가도 갑자기 없어지기도 한다더라고요. 문제는 조미료 알레르기는 관리가 아주 어려운 축에 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특정 식재료에 알레르기가 있었다면 그 식재료만 피하면 될 테지만 음식 여기저기 조금씩 다 들어가는 조미료의 특성상 피해가기는 엄청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당연하게도 조미료가 많이 들어간 배달 음식이나 외식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일이었고요. 심지어 그때 저는 학생 신분이라서 조미료가 들어간 외부 음식인 급식을 계속 먹어야 하는 입장이었고요. 그런 저를 위해서 춘천 이모가 직접 팔을 걷어붙이셨습니다. 매 끼니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식단을 직접 준비해 주셨고 매일 등굣길마다 도시락과 간식도 직접 챙겨주셨죠. 더욱이 춘천 이모는 앞으로도 외부 음식을 먹을 수 없는 저를 위해서 조미료를 사용하지 않는 요리법도 꾸준하게 알려주셨어요. 더욱이 저희 아버지께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셨을 적에도 춘천 이모는 가족으로서 상주인 어머니와 저의 곁을 든든히 지켜주셨습니다. 이처럼 춘천 이모는 세상 그 누구보다 포근하고 든든한 가족이었는데요.
저희가 같은 지붕 아래 함께 지내던 행복한 일상의 마침표가 찍힌 건 제가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해서 자취방으로 떠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때마침 춘천 이모도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기에 저와 춘천 이모는 서로의 앞날을 축복하며 각자의 길을 향해 나아갔죠. 물론 이후로도 저희는 자주 연락하며 인연을 이어갔는데요. 그 끔찍한 소식이 전해진 건 제가 꿈을 이루기 위한 아주 중요한 시험을 코앞에 두고 있던 어느 날의 일이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코피를 쏟아가며 밤새 공부를 하고 있던 저에게 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휴대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어머니의 목소리에는 눈물기가 가득했죠. 시험 공부하느라 많이 바쁘지. 그렇죠 뭐. 쉽게 합격할 수 없는 시험이잖아요. 근데 집에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으세요? 목소리가 울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게 실은 춘천 이모 있잖니. 오늘 하늘나라로 갔다더구나. 갑자기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제까지만 해도 잘 계신다고 저랑 전화통화까지 하셨던 분이 하루아침에 왜요? 경찰관들 하는 얘기를 듣자 하니 이모네 집에 도둑이 들었던 것 같다더구나. 경찰들이 출동했을 때는 이모가 세상을 떠난 다음이었고. 그럼 설마 이모가 도둑한테 당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정식 수사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그렇게 된 모양이야. 아휴, 내 친구 불쌍해서 어떡하니. 그 말을 끝으로 어머니께서는 한참을 목 놓아 오열하셨습니다. 하물며 저는 사랑하는 이모의 장례식에 참석조차 할 수가 없었어요. 경찰 수사가 진행되느라 장례식이 미루어졌고 춘천 이모의 장례식과 저의 시험날이 겹치게 되어버렸거든요. 당시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 시험에 반드시 합격해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저의 꿈은 춘천 이모의 억울한 사연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었기에 저로서는 눈물을 머금고 장례식장이 아닌 시험장으로 들어갈 수밖에는 없었고 결국 저희 어머니 혼자 춘천 이모의 장례식장으로 향하게 되셨죠. 그의 겨울은 저와 어머니에게는 그야말로 시련의 계절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시험에 합격했고 어머니와 함께 춘천 이모의 납골당을 찾아가서 합격증을 영전에 바쳤지만 어머니와 저 둘 다 작은 미소조차 지을 수가 없었어요. 이모를 그렇게 만든 범인이라도 검거된 상황이라면 저 어머니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나았으련만 그런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경찰은 춘천 이모 사건의 범인을 끝끝내 찾아내지 못했어요. 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특정할 만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거든요. 춘천 이모 사건은 그렇게 미제 사건으로 분류되어 수사가 중단되어 버렸죠. 그나마 다행인 건 시간이 약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대로 사회초년생으로서 바쁜 날들을 보내기 시작했고 어머니도 회사 일이 엄청 바빠지셨거든요. 그러는 사이 춘천 이모를 떠나보낸 슬픔은 아주 조금씩 옅어졌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한들 저희 가족이 춘천 이모를 기억에서 잃어버린 건 절대로 아니었어요. 어머니는 납골당을 자주 찾아가서 춘천 이모의 얼굴을 보고 돌아오셨고 저는 서울에서 자취 생활을 하는 내내 조미료가 들어가지 않은 식단을 직접 만들어 차려 먹으면서 춘천 이모와의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춘천 이모가 저를 위해서 일부러 공부까지 해가면서 가르쳐 주셨던 요리법이었으니까요. 춘천 이모가 이 세상에 없는 시간은 그토록 평온하게 야속하리만치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 어느덧 제가 혼기가 꽉 찬 나이가 되어 있더라고요. 한 달에도 몇 차례씩 주변 지인들의 청첩장이 도착했습니다. 그 중에는 사업을 크게 하는 부잣집 친척 언니의 청첩장도 하나 끼어 있었죠. 사무실에서 몇 날 며칠을 밤새 일하다가 지친 몸으로 돌아와 보니까 제 자취방 우편함에 친척 언니의 청첩장이 도착해 있더라고요. 저는 곧장 대구에 계시는 어머니한테 전화를 드렸죠.
엄마도 청첩장 받으셨죠? 나는 굳이 따로 안 받았어. 결혼 소식은 너희 큰아버지한테 전화로 얘기 들었고, 서울에서 열리는 결혼식이면 어차피 우리 딸이 알아서 데려다 줄 거니까 청첩장은 너네 집 주소 알려주면서 거기로 보내라고 했지 뭐. 네, 잘하셨어요. 큰아버지 댁이 워낙에 사업을 크게 하셔서 챙길 손님들이 엄청 많을 테니까 저희 집에까지 청첩장을 2장 보내라고 할 필요까지는 없죠. 뭐 아무튼 전날 밤에 하루 먼저 올라오실 거죠? 당연히 그래야지. 얘기를 듣자 하니 강남 어디 호텔 결혼식이라던데. 그 복잡한 동네를 내가 혼자서 찾아가는 것보다는 딸내미 집에서 하룻밤 자고 딸내미 차 타고 같이 이동하는 게 낫잖니. 그렇게 어머니께서는 결혼식 참석을 위해 저희 집에서 하룻밤 주무시기로 했는데요. 어머니께서 상경하시던 바로 그날, 무심코 퇴근한 저는 집으로 들어가기가 무섭게 순간 아차 싶더라고요. 몇 시간 뒤면 어머니께서 도착하실 예정인데 그동안 직장 생활이 눈코 뜰 새 없이 너무 바빴던 바람에 집안 꼴이 아주 엉망이지 뭐예요. 그래서 저는 2팔 걷어붙이고 필사적으로 청소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서울에서 혼자 사는 딸 걱정을 하지 않도록 정말이지 먼지 한 톨 없이 아주 철저하게 청소했죠. 덕분에 어머니께서는 혼자서도 깨끗하게 잘해놓고 산다면서 아주 좋아하셨고, 저는 내친 김에 그동안 줄곧 마음에 걸려왔던 일을 해결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서울 올라오신 김에 안경 하나 맞추고 가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노안이 와가지고 글자도 잘 안 보이신다면서요. 아유, 괜찮아. 그런 일에 헛돈 쓸 필요 없어. 아, 엄마도 참. 아무리 검소한 분이라지만 안경 같은 일에는 돈 아끼는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내일 결혼식장 가셔서 노안 때문에 친척분들 얼굴도 못 알아보면 그 욕을 누가 먹겠어요? 다들 뒤에서 딸 자식이 부모 안경도 하나 안 맞춰준다면서 흉보지 않겠냐고요. 그런 제 말에 어머니께서는 영 내키지 않는다는 투로 마지못해 안경점으로 가셨지만 막상 처음으로 안경을 쓰고 나니까 아주 후련해 하시더라고요. 그동안 눈이 잘 안 보이셔서 이래저래 불편하고 답답하셨던 모양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였을까요? 어머니께서는 참으로 신기하다는 듯이 이것저것을 눈으로 직접 관찰하셨어요. 내일 있을 친척 언니의 결혼식 청첩장 또한 그때 처음으로 또렷하게 보게 되었죠. 그런데 그날 어머니께서는 청첩장 속 신랑의 사진을 살짝 좋지 않은 표정으로 한참이나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왜 그러세요, 엄마? 신랑 관상이 어디가 좀 마음에 안 드세요? 그러자 어머니께서는 마치 말을 얼버무리듯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마음에 들고 아니고가 어딨겠니? 선남 선녀가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면 그만이지. 근데 너 혹시 이 사람이 누군지 좀 알겠니? 그때 저는 어머니께서 신랑의 직업 같은 걸 물어보시는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조카 사이가 어떤 사람인지는 당연히 궁금하게 마련이니까요. 저도 잘은 몰라요. 업무가 워낙에 바빠서 근처 사는 친척들 모시고 인사하던 날에 참석을 못했거든요. 아, 정말 누군지 모르겠다는 얘기지? 아, 그렇다니까요. 보세요. 지금도 사무실에서 전화가 오잖아요. 아유, 제가 하는 일이 이래요. 새벽에도 연락이 오면 수시로 달려나가야 하고. 아무튼 집에 잠깐 계세요. 밖에서 통화 좀 하고 돌아올게요. 하필이면 그때 걸려온 전화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전화 통화가 많이 길어졌고 집으로 돌아가 보니 어머니께서는 이미 단잠에 들어 계시더라고요. 하긴 어머니께서 많이 피곤하실 법도 했죠. 아침 일찍 출근해서 점심 나절까지 근무하다가 반차를 낸 다음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에 있는 저희 집까지 먼 길을 오셨으니까요. 다행히도 어머니께서는 늦잠을 주무시지는 않았습니다.
서울은 차가 많이 막힐 거라면서 오히려 저보다 먼저 일어나서 결혼식 참석을 준비하셨죠. 물론 그 와중에도 어머니의 표정은 그다지 좋지가 않았어요. 아무래도 어제의 피로가 완전히 가시지는 않은 모양이었죠. 이에 저는 결혼식장까지 가는 내내 최선을 다해서 얌전히 운전했습니다. 가는 길에 어머니께서 멀미라도 하면 큰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결혼식이 예정된 호텔까지 약 5km 정도를 남겨두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아휴, 아무래도 안 되겠다. 그냥 차 돌리거라. 이유는 묻지 말고. 갑자기 왜 그러세요? 혹시 멀미 나세요? 생각이 정리되면 나중에 다 얘기해 줄 테니까 일단 지금은 묻지 말고 차부터 돌려. 그렇게 말씀하시는 어머니의 안색이 아주 많이 안 좋았어요. 이에 저는 급하게 차를 돌려서 집으로 되돌아가기 시작했죠. 그러는 내내 어머니께서는 창밖을 바라보며 무언가 골똘히 생각에 잠겨 계셨는데요. 어머니를 모시고 가까스로 집에 도착한 제가 현관문을 열어젖힌 바로 그 순간 집안에 놓여있는 무언가를 발견한 저는 경악했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실신하셨습니다. 그때 제 집에 놓여있던 건 마네킹이었으니까요. 목이 부러져 있는 그 마네킹에는 심지어 입 잘못 놀렸다가는 이런 꼴을 면치 못한다는 경고문까지 있었어요. 사람 손으로 직접 쓴 것이 아닌 컴퓨터 프린터기로 출력해서 붙여놓은 경고문이었죠. 일단 저는 자초지종을 파악할 겨를도 없이 실신한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 계속해서 머리를 굴렸죠. 그때 제가 처음으로 한 생각은 누군가가 저에게 보복하기 위해 벌인 짓일지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면 제 직업은 검사거든요. 지난날 제가 춘천 이모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던 이유는 변호사 시험을 보기 위해서였습니다. 사법고시가 폐지된 이후 세대인 제가 검사가 되려면 우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에 검사 임용 과정을 별도로 밟아야만 했었거든요. 상황이 그러하니 저로서는 친척언니의 결혼식 당일에 저희 집에서 벌어졌던 사건에 대해서 저에게 날아든 보복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이 담당 검사에게 앙심을 품고 나쁜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제법 되었으니까요. 이에 저는 일단 어머니를 병원에 모셔놓고서는 관할 경찰서 강력계 형사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최대한 빨리 저희 집으로 출동해 주세요. 아무래도 출소자들 중에 하나가 나쁜 마음을 먹고 저에게 접근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검사님께서는 어디 계십니까? 신변에 문제는 없으시고요.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인원들을 보내서 보호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자로 저희 집 주소를 알려드릴 테니까 그쪽으로도 빨리 출동하셔서 용의자를 특정지을 만한 단서를 찾아봐 주세요. 용의자가 언제 다시 나타나서 증거인멸을 시도할지 모르니까 최대한 신속하게 움직여 주셔야 합니다. 경찰분들께서는 저의 부탁대로 즉시 행동에 나서 주셨습니다. 저희 집으로 출동해서 용의자가 남긴 증거를 찾는 한편으로 제 쪽으로 경호 인력들을 보내주셨어요. 저는 그 경호 인력들에게 어머니의 안전을 부탁드린 채로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어머니께서 하룻밤 저희 집에서 머무는 동안 용의자가 그 모습을 보았다면 어머니의 안전 또한 위험한 상황이었으니까요. 제가 집에 도착했던 시각은 경찰 측에서 현장 조사를 한창 진행하고 있던 무렵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장 조사를 나온 경찰분들 모두가 난처하다는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주 전문적인 솜씨 같습니다. 지문이나 족적 같은 증거들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았거든요. 그럼 CCTV는요? 거기에도 범인의 모습이 잡히지가 않았나요? 네. 검사님께서 어머님과 함께 집을 나서는 장면까지는 CCTV에 찍혀 있는데 몇 분 뒤 건물에 정전이 있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용의자가 일부러 정전이 나도록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약간의 지식만 있으면 충분한 일이고요. 그치만 CCTV에는 비상 배터리가 있어서 정전이 된다 하더라도 한동안은 계속 작동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문적인 솜씨 같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CCTV에 용의자의 모습이 찍히지 않았다는 건 비상 배터리가 모두 소진되어서 CCTV가 작동을 완전히 멈추는 바로 그 시간까지 기다렸다가 검사님 댁에 침입했다는 뜻일 테니까요. 이처럼 용의자의 솜씨는 아주 전문적이고 신출귀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이 우려가 되었어요. 검사의 집에 침입해서 겁을 줄 정도로 대범한 성격인데다가 신출귀몰한 솜씨까지 더해진 상황이었으니까요. 이에 저는 어머니의 보호를 강화해달라고 부탁드리는 한편으로 선배 검사님께 연락을 드려서 안전한 보금자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요청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제가 선배 검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던 무언가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건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되는 남자의 머리카락이었죠. 당시 제가 그 머리카락을 용의자의 것으로 추정했던 이유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을 만치 확실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그곳은 여자인 저 혼자 사는 집이었습니다. 저희 집에서 하룻밤 주무셨던 어머니의 머리카락은 전형적인 뽀글뽀글 아주머니 파마였고요. 더군다나 당시 저는 어머니의 방문에 대비해서 아주 철저하게 대청소를 마친 이후였을 뿐더러 현장 조사를 위해 저희 집에 방문한 경찰분들께서는 다들 머리카락이 떨어지지 않도록 모자를 쓰고 계셨어요. 음식 공장에서 착용하는 것처럼 머리를 모두 뒤덮는 새하얀 모자였죠. 이처럼 그때 제가 발견한 남성 머리카락은 침입자의 것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저희 집에 침입한 용의자는 탈모가 있는 남성이었음이 아주 유력했고요. 방바닥에서 머리카락 몇 올이 추가로 발견되었거든요. 이에 저는 그 머리카락에 대해 정밀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용의자가 저에게 보복을 하려던 사람이 정말 맞다면 현장에서 발견된 유전자 정보와 일치하는 내용이 과거 수사 기록에 남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었으니까요. 유전자 검사를 의뢰한 다음으로 제가 한 일은 휴가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모를 위험에 대비해 어머니를 고향 마을에 계신 친정집으로 모시기 위해서였죠. 심지어 당시 어머니께서는 크나큰 충격으로 인해 극심한 불안과 실어증 증세까지 겪고 계셨기에 어머니의 심리적인 안정을 위해 안전한 고향으로 모셔다 드려야만 했었어요. 당연히 어머니 곁을 그 지역 경찰분들께서 지켜주시기로 했고요. 그러한 모든 일들을 완료한 제가 사무실로 복귀했을 때는 박씨라는 성을 가진 용의자의 머리카락 검사 결과가 이미 도착해 있던 참이었어요. 동시에 과거의 수사 이력 또한 제 책상 앞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러한 두 자료를 검토한 결과 박씨는 지난날 중년 남성의 사망 사고와 관련된 혐의로 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졌죠. 이에 저는 용의자 박씨를 즉시 검찰로 소환했고 도착한 사람은 탈모가 아주 심한 제 또래의 남자였죠. 저를 왜 소환하신 겁니까? 가뜩이나 배달 아르바이트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을.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분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자료를 보면 직업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수입에 대해서 세금 신고된 내용이 전혀 없으니까요. 더군다나 저희 쪽이 파악한 내용에 따르면 기업께서는 유흥주점을 자주 이용하면서도 계산은 오직 현금으로만 했다던데 직업활동도 하지 않는 분이 양주마실 현금은 대체 어디서 마련하신 것입니까?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다만 계속되는 침묵은 기아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더군다나 지금 기아가 받고 있는 혐의는 현직 검사에게 위협을 가했던 일 하나가 아니거든요. 그러는 검사님이야말로 지금 저를 겁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저 선량한 시민일 뿐이라고요. 그렇다기엔 기아께서는 한참 전에 어느 중년 남성의 사망 사건과 관련된
조사를 받았던 이력이 있으시더군요. 지금 기아께서 받고 있는 혐의 또한 그 중년 남성의 사망 사건이 포함되어 있고요. 공교롭게도 과거의 사건에서 발견된 기아의 머리카락 유전자와 저희 집에서 발견된 머리카락 유전자가 동일하니까요. 그건 이미 무혐의 처분이 났었던 사건이잖아요. 다른 증거는 하나도 발견되지 않은 채로 제 머리카락만 발견되었지만 세상 떠난 그 아저씨가 평소 짜장면을 자주 시켜 먹었고 그 과정에서 제 머리카락이 사망 현장에서 발견된 거였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때 기아께서는 사망한 중년 남성이 자주 시켜 먹던 중국집 배달부로 일하고 계셨죠. 그 점이 참작되어 용의선상에서 벗어난 것이었고요. 그것 보시라고요. 저는 지금도 배달 일을 다니고 있고 탈모가 워낙 심해서 헬멧을 착용하고 다니지 않습니다. 검사님 댁에서 제 머리카락이 발견된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이겠죠. 검사님도 귀찮을 때는 배달 음식을 시켜 드실 테니 제가 우연히 배달을 갔다가 머리카락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저는 배달 음식을 절대로 시켜 먹지 않는 사람이니까요. 조미료 알레르기가 있어서 집에서 조미료를 넣지 않고 직접 만든 음식만 섭취할 수 있거든요. 그러자 박 씨 눈빛이 크게 흔들리더니 이후로는 묵비권을 행사한다면서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의 조사는 그렇게 종료되었는데요. 박 씨를 돌려보내고 나서야 수사관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거 참 난처하네요. 현장에서 박 씨의 머리카락이 발견되었을 뿐이지 보복 사건으로 보기에는 검사님과 아무런 연결고리가 없으니까요. 네, 저도 단순한 보복 사건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보다 훨씬 크고 흉악한 진실이 숨겨져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와 박 씨 사이에는 뜻밖의 연결고리가 하나 있으니까요. 그 연결고리는 다름 아닌 지난날 세상을 떠난 춘천이모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박 씨가 지난날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던 계기는 중년 남성의 사망 사건 현장에서 머리카락이 발견되었기 때문인데요. 놀라운 건 피해자인 중년 남성이 세상 떠난 춘천이모의 전남편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지난날 바람이 나서 춘천이모와 이혼 소송을 벌였던 바로 그 전남편 말이죠. 이처럼 춘천이모의 전남편 사망 사건에 유력한 용의자로 조사를 받았던 사람과 저희 집에 침입했던 용의자인 박 씨가 동일인이었으니 저로서는 박 씨를 의심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당시 저는 박 씨가 춘천이모의 전남편 사망 사건에 진범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었던 거죠. 현직 대한민국 검사의 신변을 위협할 정도로 막 나가는 작자라면 우리나라 법이 자기 발 아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임이 당연할 테고, 또한 그렇다는 건 박 씨는 사람의 생명을 충분히 해치고도 남을 만한 위험 인물이라는 뜻일 테니까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의 추정이었을 뿐 이를 입증한 명확한 물증이 없었습니다. 검사인 제가 인지수사라도 시작을 하려면 두 사건에 대한 동기라도 확실하게 확인이 되어야 할 것이고, 확인된 범행 동기를 바탕으로 박 씨를 추궁해야 자백이라도 받을 텐데 당시로서는 그것마저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실정이었어요. 그러는 바람에 수사가 크나큰 난항을 겪게 되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고향 마을에서 간신히 마음을 추스른 어머니께서 저에게 전화 한 통을 걸어오셨습니다. 실어증은 좀 어떠세요? 이제 좀 괜찮아지셨어요? 너희 집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 아직도 심장이 두근거리지만 그래도 너한테 꼭 해줘야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큰 용기를 내고 전화했어. 저한테 꼭 해줄 얘기요? 그게 뭔데요? 내가 결혼식 당일에 갑자기 차를 돌리라고 했었잖니. 이유는 생각 정리되면 나중에 다 얘기해 주겠다면서 말이다. 그때 내가 그런 선택을 했던 이유는
청첩장에 있는 신랑 사진 때문이었어. 그 녀석이 개명을 했는지 청첩장에 적혀있는 이름은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달랐지만 얼굴은 어릴 적 그대로더구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릴 적 그대로라고요? 그 신랑이 억울하게 세상 떠난 춘천 이모의 외동아들이더구나. 그랬구나. 저는 그 오빠를 유치원 때 마지막으로 봐서 전혀 몰랐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청첩장에 적혀있는 이름도 제 기억이랑은 달랐고요. 근데 그게 대체 무슨 문제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친척 언니네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은 이유랑 무슨 연관이라도 있나요? 그게 실은 춘천 이모 장례식 날 그 집 아들이 아주 심각한 목소리로 전화 통화하는 내용을 내가 우연히 듣게 되었거든. 그날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은 이랬습니다. 영혼의 단짝이었던 춘천 이모의 장례식이 있던 날, 혼자 장례식에 참석한 어머니께서는 이모의 영정사진을 보기가 무섭게 충격으로 까무러치셨다고 합니다. 이에 장례식장 직원들은 실신한 저희 어머니를 장례식장에 딸려있는 휴게실에 눕혀놓았는데요. 얼마 뒤 간신히 정신을 차린 어머니께서는 그 집 아들이 전화통화하는 내용을 엿듣게 되셨다고 해요. 대체 어떤 내용이었는데요? 휴대전화 너머에 있는 사람한테 확실하게 잘 정리한 거 맞냐? 나중에 우리 쪽에 문제 생길 만한 여지가 없도록 잘 정리한 거 확실하냐? 이렇게 계속 물어보더구나. 마치 무언가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야. 근데 그런 얘기를 왜 지금까지 함구해 오셨던 거예요? 누가 들어도 수상한 대화잖아요. 더군다나 춘천 이모는 도둑에게 맞서 싸우다가 돌아가시게 된 거고요. 물론 나도 수상쩍기는 했지만 다시 생각해보니까 내심 업무 관련한 전화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 녀석도 엄연히 사회생활 하고 있는 직장인일 텐데 엄마 장례식 때문에 회사에 출근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동료 직원한테 전화를 걸어서 업무를 확실하게 잘 처리했는지 물어보고 거듭 확인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고. 마음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면서도 이제라도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신다는 건 춘천 이모가 세상을 떠나게 된 일과 그 집 아들 사이에 모종의 연관이 있다는 의심이 들기 때문인 거죠. 그렇단다. 그동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잊고 살았었는데 청첩장에서 그 녀석 사진을 다시 보게 되면서부터 계속해서 불안하더라고. 혹시나 그 녀석이 자기 아빠라는 사람 닮아서 몹쓸 인간으로 자랐던 건지도 모르지 않니. 만약 그래서 돈 때문에 자기 엄마를 해쳤던 거라면 조카 딸의 결혼을 말려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고. 아무튼 그래서 이래저래 복잡한 마음 때문에 결혼식에 가지 말자고 했던 거야. 아무것도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괜히 결혼식에 갔다가 그 녀석에 대한 말이라도 내 입에서 잘못 튀어나왔다가는 남의 잔칫날을 망쳐놓을지도 모를 테니 말이다. 네, 이해해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러실 수 있어요.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 집 아들이 억울한 파혼을 겪게 될 수도 있을 테니까요. 만약 그 집 아들이 정말 선량한 사람이라면 그런 억울한 일을 겪어서는 안 되는 일이기도 하고요. 아무튼 어려운 이야기 꺼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지금부터는 검사인 제가 모든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낼 테니까 걱정 말고 편히 쉬고 계세요. 그렇게 통화를 마친 저는 아주 빠르게 추리를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최우선적으로 주목한 건 춘천 이모의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의 증언에 따르면 장례식장 당시에 이모네 아들이 누군가와 나누었던 대화는 충분한 의심의 여지가 있었어요. 즉, 춘천 이모의 사망 사건과 이모네 아들이 모종의 관계가 있음을 가정할 경우 춘천 이모의 장례식 당시 그 집 아들과 통화했던 사람은 반드시 공범일 테죠.
그 집 아들이 통화하는 상대방에게서 확인받고 싶었던 건 사건 현장에 남아있는 증거들을 확실하게 잘 채웠는지에 대한 것이었을 테니까요. 제가 두 번째로 주목한 건 춘천 이모의 전 남편 사망 사건이었습니다. 두 가지 사건 기록을 모두 검토한 결과 사건을 저지른 수법 등이 제법 비슷했어요. 마치 동일 인물이 저지른 사건처럼 말이죠. 이처럼 두 가지 사건의 수법이 비슷한 상황에서 전 남편 사망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조사를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저희 집에 침입했던 혐의까지 받고 있던 박 씨였죠.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종합해서 추리해보니 이런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첫째, 춘천 이모 사건과 관련해서 그 집 아들은 증거인멸 시도로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정황의 통화 내용을 우리 엄마에게 들켰다. 만약 의심이 사실이라면 이모네 아들에게는 조력자 또는 공범이 있음이 분명하다. 둘째, 전 남편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된 사람이 하나 있었다. 그 사람은 박 씨다. 셋째, 춘천 이모 사건과 전 남편 사건은 사실상 동일 인물의 소행으로 보인다. 따라서 박 씨가 전 남편 사망 사건의 진범이 맞을 경우 동시에 박 씨는 춘천 이모 사건과도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다는 건 그 박 씨가 이모네 아들의 조력자 또는 공범일 것이다. 끝으로 두 사람은 지금껏 함께 악행을 저질러왔던 사이이므로 우리 집에 침입한 박 씨와 이모네 아들은 이번에도 공범일 확률이 높다. 이처럼 저는 논리적인 과정을 통해 추론을 마쳤지만 그럼에도 한 가지 불확실한 지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춘천 이모의 외동아들과 박 씨가 대체 어떤 이유로 저희 집에 침입을 했었는지에 대한 것이었죠. 이에 저는 그러한 의문에 대한 답을 찾고 악인들을 단죄하기 위해서 우선 영장을 발부받아 저희 집에 머리카락을 남기고 갔던 박 씨의 통신 내역을 조사했습니다. 그랬더니 박 씨와 이모네 아들이 아주 긴 시간 동안 무척 가깝게 지낸 사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더라고요. 두 사람이 무척이나 자주 전화를 주고받은 통신 내역이 확인이 되었거든요. 저는 그걸 근거로 박 씨를 다시 소환해 대질 신문을 진행했습니다. 기아께서는 김민수라는 이름을 잘 알고 계시죠? 3년 전에 개명을 해서 지금 이름은 김창호 씨고요. 저는 그런 이름 모릅니다. 기아의 통신 내역 조회 결과 김창호 씨와 무척이나 자주 통화했던 내역이 확인되었습니다. 저희 쪽 수사 결과 두 사람은 20대 때부터 형제처럼 아주 가깝게 지낸 사이였음이 확인되었고요. 이래도 끝까지 모른다고 하실 참입니까? 그건 묵비권 행사하겠습니다. 불리해지면 묵비권을 행사하는 습관이 있으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저희 집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귀하의 단독 범행으로 정리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현직 검사의 신변에 위협을 가했던 행위에 대한 처벌은 아주 무거울 테고요. 그러자 박 씨가 벌떡 일어나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건 아니죠, 검사님. 저는 그저 시킨 대로만 했을 뿐이라고요. 심지어 저는 그 집에 힘없는 아줌마 혼자 사는 집인 줄로만 알았지. 설마하니 검사님 댁이라고는 상상조차 못했었다고요. 그 녀석이 잘 아는 아줌마네 집이라고 얘기했으니까요. 이제야 모든 진실을 털어놓을 준비가 된 모양이로군요. 어디 말씀해 보시죠. 귀하를 사주한 사람이 대체 누굽니까? 누구겠어요. 김민수. 아니, 지금 이름은 김창호, 그 녀석이죠. 그날 박 씨가 털어놓은 내막은 이랬습니다. 모든 사건의 시작은 춘천 임무가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모네 아들과 박 씨는 거의 형제지간처럼 지내는 사이였고 두 사람은 주로 유흥업소에서 흥청망청 술을 마시면서 지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모네 아들은 몹쓸 사람이었던 자기 아버지를
쏙 빼닮아 버린 모양이었죠. 아무튼 두 사람이 그렇게 흥청망청 술을 마시며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이모네 아들이 자기 아버지로부터 꽤 큰 용돈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라는 작자가 상간녀 출신인 둘째 부인과 두 번째 이혼을 겪게 되면서 위자료를 지급하고 재산도 분할해 주어야만 했던 일이 모든 사건의 계기가 되었어요. 아버지로부터 용돈을 받지 못하게 된 아들은 일찍이 이혼한 친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춘천이모라고 부르던 바로 그분의 집에서 돈을 훔쳐나와서 유흥비로 쓰겠다는 결심을 했습니다. 이에 이모네 아들은 친구인 박 씨를 대동해서 자기 엄마네 집에 몰래 들어가 돈 될 만한 것을 뒤지던 도중에 이모가 귀가하셨고, 두 몹쓸 인간들은 이모와 실랑이를 벌이던 도중 아주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고야 말았죠. 그럼 그분이 돌아가신 것도 결국엔 두 사람 때문이었던 건가요? 죄송합니다. 그 친구 어머님이 저희가 한창 실랑이를 벌이다가 그만 그렇게 되어버리고야 말았어요. 그제서야 저는 춘천이모 사건 당시에 경찰이 왜 범인의 흔적을 찾지 못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 이모 댁에서는 아들의 악행을 입증할 증거가 발견됐을 테지만 아들의 흔적이 엄마 집에서 발견되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기에 자연스럽게 용의선상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거죠. 이후 제가 당시의 수사 기록을 확인해 보니 정말 그랬었습니다. 아무튼 이후로도 박 씨의 진술은 계속되었고, 이모네 아들은 엄마의 사망 이후 아주 뜻밖의 돈을 거머쥐었다고 해요. 그건 바로 생명보험금이었죠. 바로 그 돈이 이모네 아들을 더더욱이 깊은 어둠의 길로 빠뜨렸다고 합니다. 엄마의 보험금이 유흥비로 탕진이 되자 이번에는 자기 아버지를 향해 흉악한 계획을 세웠다고 해요. 아버지 또한 생명보험을 들어놓고 있었기에 이번에는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자기 부친을 하늘나라로 보내기 위한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 구체적인 방법은 모방의 우려가 있어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에도 이모네 아들은 형제처럼 박 씨와 함께 행동했습니다. 심지어 두 사람은 합심해서 자신들이 범인들로 지목될 만한 증거들을 모두 없애버렸는데요. 얼마 뒤에 전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현장에서 박 씨의 머리카락이 발견된 거죠. 박 씨는 자신에게 탈모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고 있지 못했던 나머지 현장에 머리카락이 떨어졌다는 걸 몰랐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집 아버지의 머리카락일 거라고 넘겨짚은 채로 치우지 않고 도망쳤다더라고요. 아무튼 그랬던 덕분에 박 씨는 유력한 용의자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되었는데요. 이번에는 뜻밖의 행운이 따랐습니다. 박 씨의 직업이 중국집 배달원이었던 덕분에 운 좋게도 용의선상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던 거죠. 또한 공교롭게도 고인이 박 씨가 배달 일을 하던 중국집의 단골이기도 했었고요. 그러한 우연들이 두 사람의 마음에 일종의 자신감을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하늘이 자신들을 돕는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들었던 거죠. 더욱이 이모네 아들은 부모의 생명보험금을 친구와 똑같이 나누어 썼으니 두 사람의 추악한 우정이 더더욱이 단단해졌고요. 이제 마지막 혐의에 대한 진술만이 남았네요. 저한테 위협을 가했던 사건도 결국엔 그 집 아들과 함께 벌인 일이었나요? 말하자면 그런 셈이죠. 저는 창우가 부탁한 대로만 행동했을 뿐이니까요. 정확히 어떤 목적으로 어떤 부탁을 받았는지 솔직하게 진술해 주시죠. 그게 그러니까 그 녀석이 결혼식 며칠 전에 저한테 전화를 했었어요. 예비 처가댁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예비 장인어른께서 커다란 사진 앨범을 꺼내오셨다더라고요. 결혼식 당일에 친척 어른들 얼굴 못 알아보면 실례니까 사진으로라도 미리 얼굴을 익혀놓는 게 좋지 않냐면서 말이죠. 그렇게 춘천 이모의 아들, 아니 그 몹쓸 인간은 앨범에 담긴 사진들 속에서 저희 부모님 사진을 발견했다고 합니다. 바로 그 일이
그 몹쓸 인간의 마음에 크나큰 불안을 심어줬다고 하고요. 그때 창호가 걱정하고 있는 일은 다름 아닌 돌아가신 자기 엄마와 관련된 일이었어요. 엄마랑 제일 친했던 아줌마가 하나 있는데 그 아줌마가 혹시나 장례식에서 우리가 나누었던 전화통화 얘기를 엿듣기라도 했었다면 부잣집 사위자리가 날아가는 것도 모자라서 엄마가 돌아가신 과거 사건에 대한 죄값까지 우리가 같이 치르게 될지도 모른다고. 김창호 씨가 걱정하고 있던 장례식 당시 통화 내용은 확실하게 잘 정리한 거 맞냐? 나중에 우리 쪽에 문제 생길 여지가 없도록 잘 정리한 거 확실하냐? 정확히 그런 내용이었죠? 네. 당시 경찰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 어머니 댁에 남겨진 증거를 정리하는 건 제가 전담했었거든요. 창호 그 녀석은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장례식 상조 노릇을 해야 했었으니까요. 근데 검사님께서 어떻게 거기까지 다 알고 계십니까? 당일 통화 내용에 대한 결정적인 제보를 받았으니까요. 아무튼 계속 진술해 보시죠. 제가 검사님 댁인 줄도 모른 채로 잠입해서 난장을 부려놓고 나오게 된 건 창호가 저한테 이렇게 부탁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신과 우리 둘 모두를 위해서 혹시 우리의 통화를 엿들었을지도 모르는 그 아줌마한테 제대로 겁을 줘서 입도 뻥끗 못하도록 제대로 입막음을 해야겠다고. 그 집으로 청첩장 보냈던 주소를 알려줄 테니까 아줌마가 결혼식에 참석하는 틈을 타서 집에다가 난장판을 버려놓고 경고문도 남겨두고 나와달라고 말이에요. 근데 저는 진짜 거기가 검사님 댁인 줄은 몰랐습니다. 아주머니 댁인 줄로만 알았죠. 당연히 그럴 수밖에는 없었겠죠. 어머니께서 저희 집 주소로 청첩장을 받으셨으니까요. 아무튼 저희 집 사건에 대해서 기아가 김창호 씨의 사주를 받았고 행동하였음을 입증할 증거가 있습니까? 그날 저는 박 씨에게 현직 검사에게 겁을 주려고 했던 사건에 대하여 단독으로 벌인 짓이 아닌 공범으로부터 사주를 받았다는 증거가 있냐고 물어보았고 박 씨는 한참을 망설이며 아무런 대답이 없었는데요. 그로부터 얼마 뒤 춘천 이문의 외동아들, 아니 그 몹쓸 인간이 수갑을 찬 채로 제 앞에 잡혀왔습니다. 오랜만입니다, 김민수 씨. 아니다, 3년 전에 개명했으니까 지금은 공식적으로 김창호 씨라고 불러야겠죠? 이제는 오빠라는 호칭도 안 붙이는 거야? 아무리 우리가 유치원 때 이후로 처음 얼굴 보는 입장이라도 그렇지 서로 모르는 사이도 아니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대한민국 검사로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니까요. 경찰들도 나를 죄인 취급하더니 너까지 이렇게 매정하게 굴기야? 심지어 너랑 나는 이제 한 집안 식구까지 됐잖아. 내가 너네 친척 언니네 남편이라고. 그런 나를 증거도 없이 이런 식으로 취급하면 안 되지. 증거라면 지금 확인시켜드리죠. 사무관님, 준비된 통화녹음 파일 재생시켜주세요. 제 말에 사무관님께서 준비된 통화녹음 파일을 즉시 재생시키셨고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그 몹쓸 인간의 표정은 시시각각 사색이 되어갔죠. 그 몹쓸 인간이 자기 친구에게 저희 집에 난장을 부려놓으라고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내용이 모두 담겨있는 통화 내역이었으니까요. 이걸 네가 대체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거야? 그 녀석은 절대로 나를 배신할 사람이 아닌데. 그쪽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공범인 친구 생각은 다르더라고요. 부모한테까지 험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 언제 친구 뒤통수를 때릴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지금껏 계속 불안한 마음이었고,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김창호 씨와의 모든 연락 내용을 기록해두고 있다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저희 측에 제출했으니까요. 하긴 추악한 우정이 영원할 리는 없을 테니까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또 무슨 소리야. 여기서 우리 부모님 얘기는 왜 또 나오는 건데.
시침이 떼지 마시죠. 친구분께서 제출한 기록들 중에는 과거의 사건에 대한 증거들 또한 포함되어 있으니까. 과거의 사건이라고? 글쎄, 난 도통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창호 씨, 귀하는 금전을 목적으로 친어머니와 친아버지를 차례로 해쳤으며 그 일에 대한 입막음을 하기 위해 공범에게 사주를 해서 무고한 시민의 안전을 위협했습니다. 이에 본 검사는 3가지 혐의 모두를 기소하여 귀하의 모든 악행을 명명백백히 밝혀낼 것이며 귀하가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테니 귀하는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해서 스스로를 적극 변호하십시오. 그래봤자 증거들이 워낙 확실해서 호랑이 앞에 놓인 쥐새끼 꼬라지일 뿐이겠지만. 그렇게 저는 그 몹쓸 인간을 3가지 혐의 모두로 법정에 세웠습니다. 그 몹쓸 인간은 변호사를 고용해서 스스로를 적극 변호하려고 했지만 그래봤자 아무짝에도 소용이 없는 노릇이었어요. 제가 준비한 증거가 워낙에 확실했거든요. 이에 저는 사실상 승리를 직감한 채로 최종 공판 기일을 맞이했고 대한민국 검사이자 춘천 이모의 조카딸로서 법정에서 이렇게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자기 존속인 부모를 모두 해친 사실이 증거로서 명명백백히 확인이 되었으며 그런 행위의 목적은 금전이었는데 악행으로 확보한 금전을 모두 유흥으로 탕진했던 사실 또한 증거로서 모두 확인이 되었습니다. 또한 과거의 사건에 대해 알고 있는 선량한 시민을 입막음하려다가 현직 대한민국 검사의 신변에까지 위협을 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한 모든 사실관계를 통해 보았을 때 피고인의 죄질은 선처의 여지가 없을 만치 아주 극악무도한 것이므로 본 검사는 피고인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합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있었던 선고는 아주 지극히 정의로운 판결의 결과였습니다. 그 몹쓸 인간이 사실상 법정 최고형에 준하는 형량을 선고받아 교도소로 직행했으니까요. 물론 거기서 끝은 아니었어요. 저희 친척 언니로부터 혼인무효 소송을 당해서 패소했거든요. 그 바람에 그 몹쓸 인간은 가진 전 재산을 그간의 모든 재판에 대한 변호사비와 혼인무효 소송 패소에 따른 위자료 자금으로 싹 날려먹게 생겼습니다. 그래봤자 뭐 교도소에서 돈 쓸 일이 있나 모르겠지만요. 공범인 박 씨는 어떻게 되었느냐고요. 검찰 수사에 협조한 사실이 참작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한들 중형을 면하지는 못했어요. 죄질이 워낙에 악독했으니까요. 한편 저와 어머니는 모든 재판이 종료되던 날에 춘천 이모의 납골당을 찾아가서 위로해드렸습니다. 모든 진실이 밝혀졌고 죄인들로부터 아주 무거운 죄값까지 받아내었으니 이제 억울함을 풀고 편히 눈 감으시라고 말이죠. 그러는 한편으로 저는 이모의 영정사진 앞에 이렇게 약속드렸습니다. 대한민국 검사로서 우리 사회의 정의와 법질서의 수호를 위해 앞으로 한평생 최선을 다하겠노라고 말이죠. 그날의 약속을 애청자 여러분들 앞에 다시금 맹세하며 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